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누추한 자리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누추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재미난 보고서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올드 노말이 귀환한다라고 이렇게 재미난 보고서를 쓰셨는데,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동감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허 이사님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의 상황이 2008년도 이후에 있었던 뉴 노멀이라고 하는 저성장 저금리 상황이 이제 아예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좀 끝났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성장 저금리의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는 이제 세계화 그리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어떤 효율화가 극대화됐던 시대를 해서 이제 저금리 저성장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워낙 이제 수요가 위축됐었던 그런 게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이제 뉴노멀이라는 시대가 좀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사람도 왜 큰 질병을 앓고 끝나거나 전쟁이라는 어떤 큰 시대적인 변화가 나오면 늘 큰 변화를 겪게 되잖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도 겪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쟁도 겪으면서 이 사회나 이 세계가 또 한 번 크게 변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방향은 오히려 약간 비용이 좀 높아지고 금리나 물가가 같이 높아지는 약간 예전에 올드 노멀, 뉴 노멀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좀 지어봤습니다. 뉴 노멀 이전에 올드 노멀이라고 하면 사실은 2000년대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기 그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베를린 장벽 붕괴 그 이전까지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냉전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런 올드 노멀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의 어떤 WTO 가입뿐만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확실히 지금은 80년대, 90년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 시대로 약간 신자유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980년대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권익은 엄청 줄어들고 그랬던 시절 이전으로 돌아가는 약간 1900한 5, 60년대로 돌아가는 거가 아닐까라고 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화가 전제가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네. 블록화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피할 수 없다. 과연 미국이 중국의 어떤 밸류체인을 포기하고 그렇게 딱 갈 수 있을까? 물론 IRA나 이런 것들은 네.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완벽하게 다 분리는 안 되겠죠. 네. 근데 적어도 자기네들의 생존에 꼭 필요한 어떤 뭐 제품이든 기술이든 네. 그런 영역들은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내로 분리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완벽히 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런 지역을 분리하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시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하겠지만 네. 지금부터 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갈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2008년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제 미국에 육박하는 상황, 그리고 2030년 정도면 역전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그게 이제 급해서 미국이 이제 급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가 보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19세기 초반에 독일과 영국의 관계와 지금의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많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둘이 붙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존의 어떤 주도국과 따라오는 팔로우 하는 국가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나온 전쟁이라고 하면 분명히 좀 붙긴 붙을 거다라고 좀 보여져서 이게 뭐 이제 어떤 타이밍을 놓쳤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풀 수 없는 어떤 그 경쟁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일종의 최근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회자가 많이 됐던 투키디데스의 함정, 세계 두 강대국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필연적으로 네, 좀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그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는 것이다. 그게 뭐 대만이든 어디든 그런 가능성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최근에 어떤 상황들이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뭐 자료에서도 조금 썼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사례랑 지금의 어떤 물가 상황이랑 막 비교를 해서 많이들 보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1940년대 후반의 모습,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직후의 어떤 세계 경제의 모습하고 지금이 조금 더 닮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수요가 막 오면서 공급도 부족한데 수요가 막 생기면서 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일단은 좀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닮아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 그러니까 그 공산 진영과 이제 민주 진영 또는 자유 진영이 엄청 싸웠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 지금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그 45년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50년, 5년이 안 돼서 한국 전쟁이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하고 있다가 뭐 전쟁이 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갈등이 대만이라든가 이런 다른 변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보면은 이런 상황 자체들이 약간 그때랑 좀 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IRA가 미국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거다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왜냐하면은 반도체라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기술재, 첨단 기술재가 만약에 중국에게 넘어간다던가 그 상황이 전쟁이 난다던가 이러면은 일단 미국의 빅테크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그 내재화를 시켜야 되고, 리쇼링 또는 뭐 프렌드 쇼링 이거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결국 그런 것까지도 역사적 그 과거 경험치에 의한 학습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감안하고 있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니라 기업 간의 대리전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데 중국의 빅테크라고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뭐 이런 회사들은 나라에 의해서 좀 눌렸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기업 간의 대리전을 싸우려면은 중국은 사실 기업들을 살려주고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거는 어떤 전략적 미스냐 뭐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는. 예전에 의외로 중국의 그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어쨌든 규제를 하고 살짝 좀 망가뜨린 거는 사실 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중국 정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겼고 네. 그런 정치적인 맥락 안에서 저희가 중국 정부가 그 기업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어느 순간인가는 그 기업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분명히 AI라든가 빅데이터는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뭐 데이터는 양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최대 강점은 어쨌든 인구 그리고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니까 약간 뒤쳐져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에서 중국이 먼저 통제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통제한 범위 내에서 이런 빅테크들을 다시 조금 올리지 않을까. 그게 아마 내년부터 조금씩 좀 저는 의외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테슬라라는 기업이 딱 떠오르면서 그러면 중국에 있는 테슬라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트로이의 목마냐? 아니면 적진과의 야합이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네. 제가 지난 가을이었나 여름이었나 삼성전자에 그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계신 분들하고 또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들의 최대 걱정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최대 고객이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니까 애플인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 제일 큰 고객이죠. 근데 애플의 중국 공장을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애플이 계속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라는 게 맞지만 중국은 경제 논리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랑 막 이거저거 얘기를 좀 했고 결국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은 우리의 생각으로 경제적인 논리로 안 간다. 그럴 생각도 없다. 네. 그래서 조금 비즈니스에 있어서 약간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 좀 드렸는데 같은 맥락인 거죠. 지금 애플 좀 잘 나가고 있지만 네. 애플 그다음에 테슬라 마찬가지로 이 중국 없이는 사실 성장하기 힘든 그렇죠. 나라인데 중국 정부는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업체들을 키우고 싶어 할 거고 그렇죠. 애플이 마냥 이쁘지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쁘진 않을 거니까 상당히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가 지난 5, 6년 동안 엄청 그 곽강을 받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엄청 그 수익을 줬고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엄청 많이 밀리긴 했는데 이게 저는 조금 약간 저희가 이제 시각을 달리해 봐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테슬라를 마치 그 미꾸라지 속에 나오는 메기 같이.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전기차 기업들의 어떤 실력을 키우기 위한 강력한 경쟁자로서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뭐 충분히 말이 되네요. 그 어떤 기술적 격차와 자동차 수준의 격차를 보면서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테슬라가 일부러 중국에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할지라도 중국 업체들은 있는 존재만으로도 그걸 캐치업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허이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런가요? 왜냐면 허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셨거든. 다른 방송이나 다른 그런 질문들 잘 안 하세요. 네, 그냥 그러니까 시장 오르냐 빠지냐 이런 것만 물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공이 훌륭하신 분의 내공을 다들 못 써먹었단 말이지. 아이고 이 사람들아 정말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말 듣다 보니까 결국은 자유진영과 뭐 민주진영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빅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으니까 자유진영과 그다음 국가사회주의 이걸 일컬어 특색사회주의라고 본인들이 자기를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색사회주의면 국가주의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전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번에 시진핑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더 이상 도강량이라든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대시를 해가지고 같이 맞붙을 거다.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준 것 같거든요. 이번 그 당대회를 통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당대회 이후 중국 시장이 엄청 빠졌었던 그렇죠. 거가 저는 이제 거기서 드디어 진짜 중국은 역시 중국이었다. 뭐 이거를 보여줬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국의 고질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네. 결국은 고령화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의 고령화, 그게 약점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강양해 하고 약간 뒤에 숨어 있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네요, 정말. 맞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죽대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맞을 때 맞더라도 이게 한번 붙어보고 막는 거하고 그냥 숨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당장 미국이랑 붙는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빨리 미국을 쫓아가고 미국에 뭔가 경쟁 상대가 되는 걸 보여줘야만 하는 좀 과제에 많이 놓여 있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중국이 부동산으로 성장하는 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중국이 많이 선진화가 됐지만 여전히 중국의 1인당 GDP가 아직 선진국 레벨에 가려면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초에 이제 버블 터지고 이렇게 쭉 빠질 때 보면 그래도 1인당 GDP가 뭐 3만 불, 4만 불 약간 선진국 대열에 이미 많이 올라선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 중국은 이제 2만 달러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이니까 많이 올라왔지만 중국의 체력은 아직 미국이랑 다이다이로 붙여서 스스로 성장하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작년 올해 나타났던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너무 할 수도 없고 부동산 이외에 다른 인프라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좀 살려놔야 되는 이런 국면이라 약간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코로나 터지고도 그렇고 지금까지 약간 미국이 그래도 글로벌 주식시장을 되게
좀 자주지했다. 자주지했고 네. 여전히 미국의 큰 기업들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의 힘이 조금씩 빠지는 순간에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에 좀 힘들었던 중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이 조금 더 이제 이거를 그 갭을 메우거나 이제 하는 과정에서 달러도 조금 약해지고 그 주식 시장도 미국에서 약간 미국이 아닌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흐름들을 내년에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 또 따지고 보면 여기서 한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독특한 존재가 되네요. IRA를 밀어붙이는 데에서 핵심 동력 국가가 한국인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중국의 CAT를 비롯한 최근에 은척 꼽은 주가가 아주 박살났거든요. 그냥 반토막 났는데 지금. 근데 한국은 오히려 그 2차 전지가 이 나쁜 장에서도 신고가를 내면서 빠지고 올라가고 있죠. 얘네 빠질까봐 겁나 죽겠어요. 지수 어떻게 되냐. 얘네 빠지면 지수 어떻게 되냐.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괴임돌이라고 해야 되나 디딤돌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나 한국 자산은 별로 매력적이진 않은데 한국 기업들은 생각보다 괜찮은 거 아닌가.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꼭 필요로 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반도체, 뭐 그다음에 또 한국 기업들 중에 이제 정유화학은 또 공장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산업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지. 왜냐면 공예 사업 자기네 인쇼링 안 하고 그냥 아웃쇼링 해가지고 계속 공급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싸게 공급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 중에서 이제 미국의 실제 법인이나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딱 세 개 배터리, 반도체, 정유화학 요 업체들은 한국이 조금 많이 힘들고 한국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업은 생각보다 괜찮은 잘 버틸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여기서 또 약간 곁다리로 보니까 야 네덜란드 ASML 이런 회사들이 돌출 행동할 가능성이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ASML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와 이거 그럼 하지 말라니까. 그럼 미국 지금 아주 환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럼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회유를 하고 싶을 것이고 네덜란드는 돈 많이 준 데가 장땡이지 이럴 것 같고 걔네들의 속성상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절실해지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ASML이 중국에 장비를 보내놓으면 굉장히 심각하겠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통제가 안 되는 리스크들이 사실 좀 있고 약간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럽의 역할이 또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경제를 보든 기업을 보든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렇게 특징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는데 그래도 그런 ASML과 같은 독특한 기업들의 위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야 그래 갑자기 음모론이 떠오르네요. 야 그래서 일부러 러시아가 유럽을 치게 만들어서 그거를 조장하거나 또는 방조 또는 무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건 정말 꽃놀이패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뒤집어서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제가 자료에도 조금 썼지만 이게 미국이 유가가 올라가고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 국민들이 조금 힘들긴 한데 미국 전체로 보면 얘네는 에너지 수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든 뭐 하든 크게 그러니까 서로 상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은 완전 죽을 맛이고. 그렇죠. 유럽은 진짜 너무 힘들죠. 충분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착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중국의 이제 부동산이 좀 문제다라는 걸 좀 설명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도 좀 그렇고 한국의 모델을 따른 중국도 그렇고 산업 성장에 있어서 전체 토탈 자산의 증가를 땅 가격 상승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잉여를 땡겨와서 산업화를 구축한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에서 평생을 했는데 기업에서 돈 번 건 하나도 없고 그 기업이 찾아가 있는 땅값이 올라서 돈 벌었다 뭐 이런 개념인 것 마냥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끝에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일단은 비싸죠. 많이 비싼 편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이제 인구는 많은데
사실 또 중국이 의외로 그 살 수 있는 땅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네. 다 해안 쪽하고 뭐 상해 뭐 이런 해안 쪽을 빼면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없는데 그런 지역들까지 사실 집은 좀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유령도시 이런 이야기는 진짜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유령도시를 해서 개발해놓고 없어지는 도시들도 꽤 있었고, 근데 이게 너무 좀 누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누적이 많이 됐고 이제는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도 약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이 보면은 결국 가계부채도, 그러니까 그동안의 중국은 가계는 빚을 안 지고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세수 수입은 토지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방 정부가 이제 돈 벌고 그걸로 이제 개발 사업하고 이제 그 이끌었던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는 중국이 그 지방 정부 산하에 있는 기업 부채도 많고 이제는 가계 부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적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간의 부채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중국이 분명히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가 사는 for the living이지 to buy가 아니야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 까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좀처럼 이제는 성장 동력을 할 수가 없고 그거는 사실 중국 미래를 위해서는 되게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면 진짜 나라가 반석 위에 쓰는 그걸로 뻥튀기해서 산업을 키워놨는데 그 뻥튀기를 가라앉히면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는, 골격이 짜지는 거니까, 그죠? 이게 80년대 후반에 일본의 꼴을 안 당하려는 중국 정부의 굉장히 좀 절실한 노력인 거죠. 지금은 쥐어짜고 조금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더 했다가는 진짜 일본 80년대 후반처럼 될 건데 그걸 막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자료 써주신 데 보면 한국은 부동산과 부채 일에 덫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덫은 제가 만들었고 그렇게 어떤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은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국 기업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다른 쪽 영역은 좀 어렵다. 이제 경제라는 게 가계 기업 정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건전성으로 보면 역시 그래도 정부가 가장 빚이 없는 한국은 속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다음이 이제 기업이고 제일 좀 골치 아픈 게 지금 가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도 2018년 이후로는 빚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좀비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역시 대기업들 한국에서 뭐 삼성, 현대 같은 이런 SK 이런 대기업들은 확실히 부채가 문제가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가 되게 좀 쉽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거는 지금 제일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 오히려 소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 그 1분위 소득 2분위는 되게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뭐 자산이 뭐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 뭐 비트코인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 덜 미치는 거고, 주식도 사지도 않았고 비트코인도 사지도 않았고 그거 할 돈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층, 그러니까 소득 분위 3분위, 4분위 이쪽에 계신 분들의 가계 수지가 최근에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럼 5분위 빼고는 5분위까지로 나누는 거잖아요. 5분위는 이제 아주 최상층인데 뭐 어나더 레벨이고 거기 빼고 3분위, 4분위가 어렵다면 우리나라 소비는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숫자적으로는 여기가 소비를 제일 많이 해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내수 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국은 내수 쪽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그다음에 뭐 미국이든 어디든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어렵겠지만 오히려 내년 중반,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또 좀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그러면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 뭐 집값 떨어져서 뭐 난리다 하지만 지금 집값 떨어진 게 1년도 안 됐어요. 보통 집값은 떨어지면 한 3, 4, 5년 정도 하락 추세를 그리는데 그
단번에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건지 잘 분간은 안 됩니다만 가계부채 상황들 보면 이거 과거에 비해 훨씬 심각한 건가요?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의견을 빌려야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막연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을 때가 이제 그 92년, 93년 노태우 정부 때 그 200만 원 200만 원, 분당 200만 원 치었을 때 분당 일산 원샷에 200만 원 치었습니다. 네. 그거하고 IMF 때 네. 요때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는 사실 그 다음부터 집값이 빠진 거는 사실 폭이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난 20, 30년 동안 저희는 집값이 제대로 빠진 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성세대 중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집값이 한번 떨어지는 것들을 한 두 번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인데 네. 지금 뭐 3, 40대, 4, 50대는 집값이 떨어진 거를 피부로 느껴본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4, 5년만 버티면 다시 올랐어.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지금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조금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도 좀 가파른 편이고 거래도 안 되고 금리는 갑자기 제로 금리에서 이렇게 확 올라와 버리니까 사실 조금 이전보다는 좀 취약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뭐 계속해서 어떤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저는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충격이 뭐 몇 년 지난 한 4, 5년 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조금 뼈아픈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내수는 계속 진짜 많이 별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만 해도 지점장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그 카드값이 카드값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뭐 애들은 그냥 쓰던 대로 쓰고 뭐 네. 이랬는데 최근에 한 정말 하여튼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저기 모든 인플레이션 네, 현상들이 생각보다. 나타나고 했으니까. 예. 근데 저희 임금이나 소득 수준이 그래도 금융회사 다니니까 아주 네. 낮지는 않지만 이게 확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 부담이 되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막 쉽게 밖에 나가서 사 먹었던 거 조금씩 다 줄이진 않지만 이제 네. 줄일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수출 쪽에 있어서는 그냥 내년도 어디쯤이면 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한국 수출이 보통 지금 10월달 수출이 5.3%인가 이렇고 아마 11월 다음 주에 발표될 한국의 11월 수출이 아마 한 10% 넘게 빠질 것 같아요. 네. 20일 수출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한국 수출은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만 YOY로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한 35% 빠지고 바닥이었고 대부분 20% 언저리에서 다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뭐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 바닥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의 어떤 물량과 단가를 많이 좀 구분해서 보면 네. 생각보다 물량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주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떨어진 게 제일 크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것만 빨리 뭐 재고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안정을 찾으면 생각보다 한국 수출은 그러니까 경기나 경제 성장률은 좀 계속 쭉쭉 떨어져도 네. 아마 한 상반기 정도의 수출 쪽은 바닥을 좀 찍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년은 좀 수출 쪽은 그래도 좀 그 업사이드가 좀 있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증권사들이 이번에 이제 하락 하이라이트 10월 달쯤에 내년도 전망을 내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인지라 대체적으로 내년도 고점을 2,600선에서 네.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유진증권은 그거보다 조금 높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장을 되게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장이 좋게 되려면은 사실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한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3천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은
네. 내후년까지는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보면 그 기업 이익이 줄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줄고 있고 또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떨어질 거는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내년에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막 적자, 하이닉스는 적자를 보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반도체 이익은 한 30%, 35% 이렇게 감소할 걸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 네. 근데 다른 업종들은 내년도에 이제 성장률 안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좀 까서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에 이익이 올해보다도 나쁘고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될 건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올해는 사실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게 밸류에이션 쪽에서의 하락 감정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내년에 금리가 아주 세게 올라가지가 않고 좀 뭐 플랫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은 밸류에이션은 아닌 거 밸류에이션에서 주가를 떨어뜨릴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그래도 막 아주 가파른 우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트레이딩 기회를 주면서 네. 바닥은 조금씩 높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적정 코스피의 지금 현재 이익으로만 보면 적정 수준은 한 2,400에서 한 2,600 정도 그래서 위로 보면 한 2,700, 800 밑으로 보면 한 2,000 뭐 2, 300 요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해보시면서 저도 요즘에 다시 느끼는 대목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수를 예측하는 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불합리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올해까지 이렇게 IPO 이벤트가 이런 대형 기업의 IPO 이벤트가 오면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많이 바뀌니까. 시가총액 산으로 산정된 종합주가지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IPO 할 때 제값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IPO를 누가 떨어치고 갖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럼 구조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지금도 시가총액 1,900억 조예요. 거래소만. 저는 이해가 안 돼. 2,200, 2,300포인트에 무슨 1,900조가 나오냐. 2020년 3월 달에 900조가 나왔던 시장이 최저. 야, 이거 지수 하나도 안 올랐는데 그때보다? 그때 1,450 찍고 지금 600포인트, 700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데 이게 2배가 올랐거든요. 이게 지수를 산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골 때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데 전 되게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주식 시장에 공급이 많을 때 네. 유상증자나 대규모 IPO 있을 때가 항상 꼭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닷컴 버블 때가 딱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중국도 2007년에 페트로차이나 상장할 때가 네. 그냥 딱 네. 저기였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 엔지엔솔 상장했을 때가 고점이었죠. 그때가 주가가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쨌든 너무 큰 거인이 주식시장에서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뭐 좀 부담인 거는 맞고 또 저는 뭐 저번에 다른 데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회사의 상장들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주주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어쨌든 그렇게 상장을 함으로써 어쨌든 기존 그 주주들의 가치는 약간 희석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 주식 공급이 많은 거, 그다음에 너무 대형 IPO가 많은 거, 특히 모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자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상장하는 거는 네. 진짜 조금 전체 시장의 어떤 발전에는 썩 도움은 안 된다고 네. 보겠습니다. 그 큰 구글이 그냥 구글인데. 쪼개면 한 100개로 쪼갤걸요.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수 고점은 물량 고점. 거대 IPO 기업의 진입. 이거를 지수 고점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항상 그래 왔거든요. 저도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금리가 이 방송 나갈 때면은 이제 금통위가 지나서 아마 금리를 한번 0.25%든 0.5%든 그래서 뭐 3.25든 3.50이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금리 좀 괜찮은 금리라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 여쭙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조금 버겁긴 한데요. 근데 네. 또
물가나 성장률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가가 높을 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금리를 통해서 뭔가 수요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게 나중에 또 좀 그 수요가 회복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은행에서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 물가 때문에 올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지금 레벨은 뭐 그래도 조금만 살짝만 더 높아지면은 거의 이제 균형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이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로 한국은행 총재 바뀌고 나서 되게 그 전망하기가 쉬워졌어요. 네. 말을 아주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뭐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입장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아마 그 이 방송 나왔을 때 아마 3.5든 3.25든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5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데 뭐 최근에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3.25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건 미국하고 금리 차이를 너무 많이 내면 네. 그건 우리가 독립돼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미국 금리는 한 4.75는 최소한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국도 3.75 정도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견딜 수 있을까요? 3.75? 만약에 5 가서 4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수의 어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랑 같이 교부해서 생각하면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뭐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저희랑 비슷하게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이제 점점 금리를 거의 못 올리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올해까지만 올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멈추는 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견딜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끝까지 견디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근데 뭐 미국도 어쨌든 곧 멈출 건데 한국이 먼저 멈출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하면은 조금 네. 저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1% 이상 금리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딱 1에서 한 100에서 125bp 정도? 그 정도? 150bp까지는 안 보시는 예,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면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일단 없었고 네. 네, 그 정도 되면은 오히려 약간 한국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외국인들의 시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50bp까지 벌어지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환율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거고 네.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건 채권, 주식 모두 양쪽에 네, 안 같이 좋은 벌어질 테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 금리 5억 갈 것 같은데요. 오는 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한 1분기에 5에서 5.25를 피크로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느낌상 느낌상 틀렸으면 하지만 느낌상 5.5도 가도 미국은 될 것 같은데 경기 너무 좋죠 지금. 네, 느낌상 미국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우리는 여기서 한두 번은 괜찮지만 더 가면 조금 아플 텐데 뭐 이런 그렇죠. 느낌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콜 한국 기준금리 4.5면 좀 생각하기 힘드네요. 네, 저희도 뭐 별로 본 적 없는 금리잖아요. 네, 4.5? 언제적 얘기지? 한 2000년 초반 얘기 되겠죠? 그때쯤 4.5면 그냥 멀쩡한 데가 별로 없겠는데 수출 기업들 빼고는. 네, 말씀하시는 수출 기업 외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 전체 한국이든 미국이든 명목 성장률하고 네. 단기 금리와의 어떤 차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그게 기업들이 이제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목 성장률이 5%면 네. 뭐 단기 금리나 기준 금리가 뭐 4% 후반대 5%인 거는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은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물가가 엄청 높긴 하지만 뭐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의 성장률이 한 2% 초중반대가 뭐 실질 기준으로는 평균이었다고 치고 내년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그거를 넘거나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되게
고통받는 경제 네. 주체들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금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저희 이제 증시각도 TV에서 매일 아침 미국을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 중반부터 확실히 꺾인다. 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집값 꺾이는 게 올해 6월부터 시작됐고, 그럼 렌트비도 1년 차라는 넉넉한 시간을 주면 꺾일 거고, 이미 주택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그것까지 떨어지고, 뭐 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되면 전년 대비는 확실히 떨어지니, 그러면 내년 6월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슈는 없을 건데, 그 앞에 1, 2분기가 참 곧 애매한 상황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1분기 내내 안 떨어졌다. 그럼 분명히 연준이 소위 말하는 오버킬이라고 표현하는 과도한 금리 인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열리니까 그게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 상반기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중고차 가격 같은 거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소위 이제 공급망 교란에 의한 인플레는 많이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의 물가는 그래도 꾸역꾸역 떨어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뭐 렌트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뉴욕이나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막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처럼 이제 막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많은 데만 아니면 지금 생각보다 많이 꺾이더라고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많이 꺾여 있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내년 중반 이후에 저는 조금 더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인력 구조가 좀 바뀌어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민자 잘 안 들어오고, 네. 또 60대 이상의 약간 그 일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은퇴를 해버려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공급망 이슈 때문에 올랐던 물가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물가의 저점이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2%에서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3, 4%에서 그렇지. 이제 떨어져서 멈출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준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연준의 목표에는 굉장히 높고, 이랬을 때 한 번 더 올리면 경제가 맛이 갈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이제 저는 연준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힘든 싸움을 할 거다. 그러니까 경기를 죽이고 물가를 더 잡느냐, 아니면은 뭐 물가를 조금, 지금 평균 그 물가 목표제라는 거가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네네네. 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완전히 손보기 전까지는 되게 좀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안함은 계속 남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평균 물가제라는 그게 그 레인지가 지금 한 2%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더 많이 올라온다고 걔네들이 조정을 한다면 조금 편안하게 시장을 네.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조정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상반기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대기업들의 그 해고가 막 늘어나서 제 생각에는 졸츠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구인 이직 보고서가 타이트한 노동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존 같이 엄청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도 이제 줄이니까 영향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 가장 지금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게 약간 그 소위 말하면 대학교를 안 가고 고졸생들, 그다음에 로우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술 숙련도가 낮은, 그러니까 많이 배울 필요가 없는 직업의 임금 상승률이 소위 말하는 하이 스킬 노동자들보다 훨씬 임금 상승률이 가파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기업에서 되게 공부 잘하고 뭐 기술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그냥 뭐 막일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에서 사람이 좀 줄더라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좀 사람이 많아져야만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허재한 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해봤는데, 저희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증시각도의 TV에 나오니까 우리 허재한 이사님 빛이 나시네요. 진짜
진짜 오늘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고 저희 원고 없었습니다. 최근에 쓰신 자료를 감안하긴 했는데 원고도 없이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너무나 유창하게 막힘없이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셔서 특별히 중국과 미국의 이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너무나 재밌게 들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허재환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